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TV가 보내드리는 명품 경제사 시리즈, 오늘은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련 붕괴 후의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1991년 12월 25일 소련의 대통령이자 최고 지도자,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였잖아요. 이분이 대통령직을 그날 내려놨습니다. 그동안 소련을 통치해오던 다른 지도부 인사들도 다 해체가 됐죠. 통치의 전권은 새 대통령 보리스 옐친에게 넘어갔습니다. 붉은 광장에 걸려있던 소련 국기는 내려지고 혁명 전에 사용하던 러시아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묶여있던 많은 나라들이 독립국가가 됐죠, 그때. 새로 탄생한 러시아, 이 나라는 소련의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체제를 버렸습니다. 계획은 사라지고 국영기업들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러시아도 잘 될 거다, 러시아 경제도 잘 나갈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경제는 더욱더 나락으로 빠져들었죠.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더 심한 가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통계가 이런 상황을 잘 드러내줍니다. 1991년 소련 시절에 3,490달러였던 1인당 소득이 다음 해부터 계속 떨어져서 1998년에 이르러서는 1,330달러로 내려앉은 거예요. 아시아 외환 위기가 번져서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여전히 사회주의를 유지하던 중국은 그 무렵에 놀라운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는데 자본주의를 전환한 러시아는 오히려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죠.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등장한 것이 법 질서의 붕괴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각 개인들의 재산권이 잘 보호가 돼야 되고 또 그들 간에 서로 맺은 계약,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소련이 붕괴된 후에 러시아는 거의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영기업들은 거의 조폭 같은 조직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뭔가를 생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부패해서 뇌물 받고 이런 일들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만 놓고 보면 차라리 독재 상태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존재가 바로 푸틴입니다. KGB 출신이었던 이 푸틴은 국가부도 직전이었던 이 러시아의 국가부도가 났거든요. 1998년 8월 16일에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그해 옐친이 사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대통령 대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해 3월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 후로도 계속 푸틴은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놓지 않았죠. 잠시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을 맡겼을 때조차도 최고의 권력자는 푸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러시아 경제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998년 1,300달러였던 소득이 성장을 계속하더니 2013년에는 무려 16,000달러가 된 거예요. 1인당 소득이.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대통령을 칭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구세주였던 거죠. 러시아의 레바다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 연구소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푸틴의 지지율을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요 70%가 넘는 건 기본이고요. 2007년 무렵에는 무려 지지율이 90%를 넘어가게 됩니다. 2018년 이후에 잠시 60%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러시아 침공을 하고 났더니 다시 80%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은 경제 성장, 이거 푸틴이다 이런 거예요. 또 이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는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푸틴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푸틴 경제 성공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법 질서의 확립, 둘째는 고유가 현상입니다. 1990년대 옐친 시절에는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긴 했지만 경제는 엉망이었어요. 법도 계약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푸틴은 정치적 자유를 탄압을 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법 질서를 세웠고요. 덕분에 생산 활동도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무렵 경제 성공에는요, 국제 유가 폭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배럴당 30달러 정도였던 이 국제 유가가 2000년대 초부터요 갑자기 상승을 시작했죠. 그래서 2008년에는 무려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에 한 100달러 수준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1인당 소득도 급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2013년부터 유가가 40달러 정도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의 1인당 소득이 1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이 푸틴 시대 러시아의 경제 성장이 고유가에 크게 힘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고유가 덕분에 강력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푸틴은 경제 성공을 자신의 이익과 연결을 시킵니다. 먼저 석유 산업을 국유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석유 산업을 자기 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대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대기업들의 자신의 측근들을 주인으로 갖다 앉힙니다. 그 이전까지 조폭 같았던 이 기존의 오너들을 다 쫓아내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측근들로 거기를 채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와 경제의 모든 영역이 푸틴의 1인 체제로 굳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낼 심산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이 러시아 패배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는 사이에 러시아 경제는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의 이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 선진국들로부터는 격리되어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터키, 이란 같은 다른 비슷한 전체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이 늘어나는 바람에 경제가 그럭저럭 버텨가고 있습니다만은 선진국하고 교류가 차단된 상태에서 경제가 얼마나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추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율 상승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그 이전까지 60%이던 지지율은 80%를 넘어서게 됩니다. 러시아 국민이 이 구소련의 영토 회복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둘째는 경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이것을 장악을 하게 되면 러시아한테는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익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림 반도를 통해서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이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손에 넣고 싶을 만한 땅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인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이유입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같은 이 과거 소련의 위성국들이 2000년대 이후에 말이죠. 이 미국과 서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나토에 가입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소련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나토 세력, 즉 적대 세력과 국경을 맞대게 된 사건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동유럽 국가들을 다시 위성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푸틴의 기대와는 달리 역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유럽 주요국들이 반러시아 성향이 강해졌어요. 나토의 단결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죠. 프랑스, 독일, 영국 이 나라들이 미국과 손을 잡고서 자국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러시아 정부의 외환 보유액 있잖아요. 그게 이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 은행에 예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예고도 없이 그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그대로 동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실 러시아로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던 거죠. 러시아는 사실 유럽 나라들을 믿었기 때문에 수천억 달러 예금을 이 나라의 은행들에 예치를 해뒀던 거거든요. 근데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나라들로 하여금 러시아를 적으로 여기게 만들게 됐던 거죠. 더 큰 충격은 아마도 그동안 이 중립을 유지해왔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한 사실일 겁니다. 이거는 러시아로서는 아주 큰 타격인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침략은 유럽 전체를 러시아의 적으로 돌려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새로운 친구도 생기긴 했습니다. 중국, 터키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에 둘도 없는 동맹이 되어가고 있어요. 또 북한과 이란으로부터는 무기를 제공받기도 하고 있죠. 인도하고도 석유를 싸게 공급해주는 바람에 사이가 좋아진 듯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다시 예전의 소련 같은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김정우의 경제사 이야기, 오늘은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에 대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